지금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2년 3년씩 구직 활동을 해도 정규직 자리를 찾지 못한 20대들이 속속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믿어왔던 안정의 공식이 무너진 일본.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성실하게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며 국경을 넘어 새로운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이도 경력도 묻지 않고 능력만 보겠다고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도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입니다. 한 평범한 일본 주부의 눈을 통해 본 이 놀라운 변화. 딸이 한국행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2년 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까지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왜 지금 일본 청년들이 한반도로 몰려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30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왔어요. 우리 세대가 믿어온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회사에 취직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것이었죠.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웠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유리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정규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3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천편일률적인 거절 메일뿐이었어요. 면접까지 간 곳도 몇 군데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경험을 쌓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구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니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방문 틈으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은 구부정했고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제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에 거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취업 컨설턴트가 말하더군요. 올해 신규 채용은 작년보다 15% 감소했고 특히 20대 후반 구직자들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화면 속 청년의 표정이 우리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친 눈빛,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딸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안정적이니까요. 적어도 정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3년째 준비 중인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조차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4년째 준비 중인데 아직도 최종 합격을 못했다더군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매달 학원비를 대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딸을 보내며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같은 반이었던 친구 셋이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서울의 IT 기업에 취직했고 다른 한 명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은 한국어를 배우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더군요. 그들은 모두 일본에서는 기회를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알던 한국은 여전히 발전 중인 나라였고
일본보다 경제 규모도 작았습니다. 제 기억 속 한국은 20년 전 올림픽을 개최하며 성장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길거리 공연장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살아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어요.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막의 여행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찾고 있는 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 그 자체였다는 걸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그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정체되고 막혀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는 말이죠. 딸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겠다고요. 한 친구는 입사 6개월 만에 팀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받기 힘든 기회를 말이죠.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더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수많은 일본 청년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살아온 30년이 잘못된 방향이었던 걸까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딸이 아직도 컴퓨터를 켜놓고 무언가를 검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한국 취업 정보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딸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한국어 발음 연습 소리. 딸은 분명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딸이 정말로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슬쩍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딸이 보여준 건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청년이 서울 홍대 거리를 걸으며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어요. 그는 6개월 전 한국에 온 28세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년 동안 계약직만 전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뒤 3개월 만에 정규직 디자이너로 취직했고 지금은 팀원 5명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풍경도 보여줬는데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의 시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좋은 제안은 바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런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요? 모든 회사가 다 저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은 다른 영상들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IT 기업에 취직한 일본인, 카페 사장이 된 일본인, 한국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일본인, 심지어 K-팝 댄서가 된 일본인까지. 그들은 모두 일본에서는 기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30살이 넘으면 신입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보다 능력을 먼저 본다고요. 실제로 그녀는 32살의 나이에 한국 스타트업에 입사했고 지금은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일본 계약직 시절보다 50%나 올랐다더군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된다고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딸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영어를 쓰는 곳도 많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일상 대화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화상 수업을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요. 제게 의견을 물은 건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한국에 간 친구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딸은 기뻐하며 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다음 날 저녁 화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일요일 저녁 8시 저는 딸과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약하는 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화면 속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활기찬 표정,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사약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힘들었다고 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많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서 친구 사귀기가 어렵지 않았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별이나 불편한 일은 없었냐고요? 사약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있다고요. 역사 문제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보다는 한국에서의 자유로움이 훨씬 크다더군요. 사약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일본에서는 한 번 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직도 자유롭고 창업도 활발하며 나이나 경력보다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거냐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일본에 남아있으면 3년 후,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적어도 변화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딸을 외국에 혼자 보내는 게 걱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라도 꿈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보라고요. 단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는 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요. 딸이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졌고 전화 통화 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 취업 박람회가 다음 달에 도쿄에서 열린다고요. 한국 기업 30여 곳이 참가해서 일본인 지원자를 직접 면접한다더군요. 딸은 이미 사전 등록을 마쳤고 이력서도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방에서 나오기조차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세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 그것을 기다렸고 부모나 친척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유학도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했고 모든 것이 기성세대의 허락과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달랐어요.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단어를 외우고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한국 뉴스를 들었어요. 저녁에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자기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표현을 익혔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딸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딸의 노트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기업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IT, 제조, 서비스,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었고 각 회사마다 특징과 채용 조건, 연봉 수준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단순히 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취업 박람회 전날 밤 딸은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있구나 싶었죠. 박람회 당일 저는 딸과 함께 도쿄 시내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수백 명의 일본 청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딸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청년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저는 딸이 면접을 보는 동안 옆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회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한 IT 기업 부스에서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신이 만든 앱을 시연하더군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일본 기업 면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만 평가받는데 여기서는 실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부스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지만 승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은 그 자리에서 2차 면접 일정을 잡아주더군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이 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러 회사의 명함과 안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군데 회사와 면접을 봤는데 그중 3곳에서 2차 면접 제안을 받았다고요. 한 곳은 다음 주에 화상 면접을 하고 2곳은 서울 본사에서 최종 면접을 보자고 했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2년 동안 30곳에 지원해도 번번이 떨어졌던 딸이 단 하루 만에 3개의 기회를 얻다니요. 딸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요. 나이도 학벌도 크게 상관없고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귀가하는 전철 안에서 딸은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각 회사의 복리후생, 연봉 수준, 업무 환경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었구나. 더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딸은 첫 번째 화상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딸이 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합격했다고요. 최종 면접은 다음 달 서울에서 진행되고 합격하면 3달 후에 출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프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일본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도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우리는 건배를 하며 딸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라고 믿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딸 스스로 해낸 일이라는 것을요. 부모인 우리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서울 최종 면접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3월 중순,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딸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저는 딸과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딸 혼자 낯선 도시에 보내기가 불안하기도 했고,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딸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일본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사 현장. 이 나라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면접 장소를 미리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딸이 면접을 볼 회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IT 기업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모두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어요. 일본 회사원들의 정장 차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한국은 복장 자유로운 회사가 많다고요. 실력으로 평가받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고 오라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면접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일본에서의 면접들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딸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드디어 딸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카페에 앉아 딸은 면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는데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듯 진행했다고 해요. 과거 경험보다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면접관의 질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딸에게 물었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딸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대요. 좋은 답변이라고. 우리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요. 일본에서는 실패가 곧 낙오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가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딸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일본 신입사원 평균보다 20% 높았고 복리후생도 훌륭했어요. 무엇보다 입사 첫 해부터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석 달마다 성과를 평가받아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에 있는 딸 친구 사야카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는 한국 회사 문화가 궁금했거든요. 사야카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다음 날 홍대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사야카는 6개월 전에 비해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한국어 때문에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크게 실패한 적도 있었대요. 일본 회사였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답니다.
팀장이 그녀를 불러서 꾸중하는 대신 물었대요. 무엇을 배웠느냐고요. 사약하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했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준비해보세요 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에 다시 기회가 왔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사약하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물론 계속 실패하면 안 되지만 노력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응원해준다고 했어요.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창업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사들도 많다더군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번 정규직 트랙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직도 자유롭고 나이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채용되며 실패 경험조차 자산이 될 수 있다니요. 사약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동료 중에 35살에 처음 IT 업계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독학으로 코딩을 배워 이직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팀 내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야카와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며 나이와 경력보다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문화 말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갖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런 유연함이 아니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나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용기를 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맘껏 도전해보렴.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딸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6월 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화창한 날이었어요. 짐을 꾸리는 딸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프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아 떠나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했어요. 출국장 앞에서 딸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딸은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딸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서울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새 집을 보여주더군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룸이었는데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고 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첫 출근 날 딸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신입사원들은 모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공도 제각각이었고 경력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전에 학원 강사였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해외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놀란 건 회사의 조직 문화였습니다. 첫날부터 팀장이 말했대요. 우리 팀은 수평적으로 일한다고 직급보다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요. 실제로 회의 시간에 신입사원인 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신입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은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모바일 앱 개선 프로젝트였는데 딸은 UI 디자인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하지만 팀원들은 격려해 주었고 선배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다고 합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딸은 팀 미팅에서 자신의 디자인안을 발표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다 보여줄 수 있었대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팀장이 말했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이대로 진행하자고요. 딸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직장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딸은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 만나 교류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친구,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 심지어 K-팝 댄스 트레이너가 된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히로시라는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고 작은 일식당을 열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5년간 회사를 다녔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한국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지만 SNS 마케팅을 열심히 했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5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오는 인기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는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경력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친구 아야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미대를 나왔지만 취직이 안 되어 2년간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해요. 우연히 한국 게임을 하다가 그 회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포트폴리오를 보냈고 일주일 만에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기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고 있다더군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유우타는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며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자유롭게 거리 공연을 할 수 있고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 음악 프로듀서의 눈에 띄어 곧 앨범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딸은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로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어요. 회사원이 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창업도 할 수 있고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은 달랐어요.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연봉도 10% 인상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 리더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일본이었다면 3년은 걸렸을 일입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빠르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요. 나이나 연차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성과를 내면 바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하고 일의 강도도 세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고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2년 동안 일본에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대를 찾아 당당하게 서 있는 한 명의 어른이었어요. 1년이 되던 날 딸은 저희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갔을 때 딸은 자신의 작업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디자인한 앱은 이미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일본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약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딸은 자신의 무대를 찾았고 그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딸이 아프면 어떡하나, 외로우면 어떡하나, 혹시 차별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리더로 맡은 프로젝트였는데 출시 직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전체가 중단되었다더군요.
딸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팀원들이 석 달간 한 일이 물거품이 되었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런 실패는 경력에 큰 오점이 되었을 겁니다. 딸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반응은 어떠냐고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임원진과 미팅이 있다고, 아마 질책을 받을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타국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당장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팅 결과를 들려주었는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진은 딸을 질책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물었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말해보라고요. 딸은 자신이 분석한 실패 원인과 개선 방안을 설명했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임원이 말했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대신 2달의 시간을 더 주며 재도전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 직원과 공유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딸의 실패가 회사 전체의 배움이 된 거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실패는 곧 책임자의 무능을 의미했고, 최소한 좌천되거나 팀에서 밀려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실패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의 학습 기회로 본 겁니다. 2달 후 딸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고 팀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앱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사용자 평점도 4.8점을 받았어요. 딸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의료보험은 되는지, 의사와 소통은 제대로 되는지, 약은 잘 처방받을 수 있는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고,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병원비도 일본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약도 잘 처방받았다더군요. 이틀 만에 완쾌되었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외로움은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특히 그랬어요. 일본은 오봉 연휴였는데 딸은 한국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했을 때 딸의 얼굴을 보니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회사 동료들이 명절 음식을 나눠줬고 일본인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 외로움보다 충만함이 더 크다고 했어요. 문화적 차이도 걱정이었습니다. 딸이 한국 직장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시 일본식 사고방식 때문에 오해받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한 번은 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직장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적은 없냐고요. 딸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점들이 많았다고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진행하고 의사결정도 즉각적이며 의견 충돌도 거침없이 표현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합의를 이루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한 후 빠르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대요. 회의 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건설적인 논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좋다고 했어요. 속마음을 숨기고 눈치를 보던 일본식 문화보다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빠르게 실행하는 한국식 문화가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요. 물론 가끔은 피곤하지만 그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보람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었습니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딸이 혼자 생활하면서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끔 용돈을 보내려고 하면 딸은 사양했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엄마, 난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연봉도 괜찮고 회사에서 주거 지원도 받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요. 오히려 저축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에 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정말로 독립한 거였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타국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저축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일본에서 취업도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아이가 말이죠. 남편과 저는 어느 날 밤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딸을 한국으로 보낸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잘한 거야. 우리가 딸을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취업 준비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은 끝이 없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딸은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고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요? 딸은 최근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을 때는 3년 후, 5년 후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년에는 이걸 하고 3년 후에는 저걸 하고 싶다는 계획이 생겨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딸에게 해준 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 높이 날아오른 건 딸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도 많이 변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딸의 선택을 지켜보며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저는 20대의 짧은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걸요.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꿈도 하고 싶었던 일도 모두 접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편도 비슷했어요. 30년간 같은 회사를 다녔지만 정작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인지 물어보면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안정적이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계속 다녔다고요. 저는 주변의 일본인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비슷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년까지 일하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틀이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은 착각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30년간 정체되었고 젊은이들은 기회를 잃었으며 우리 세대가 믿었던 평생 고용은 무너졌어요. 남편의 회사도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을 반복했고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정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서서히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던 거죠. 딸은 그 현실을 일찍 깨달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딸 나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빨리 결정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미 50대입니다. 늦은 걸까요? 딸과 통화할 때 한 번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볼까?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여기 오시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한국에는 50대, 6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50대가 되면 사실상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해요. 이직도 어렵고 창업도 위험하며 대부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정년을 기다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이보다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더군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저는 온라인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관심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강의였어요. 20대 때 배우고 싶었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분야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부업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30년간 쌓은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 안정이라는 틀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이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 한번 와서 살아보면 어때요? 3개월만이라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지켜보며 저는 거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안정만을 쫓아 살아온 평범한 일본인 주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딸은 이제 팀 매니저가 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해외 지점 설립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과 28살의 나이에 말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40대는 되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회사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했고 딸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젊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요.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갖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지난 설날 딸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였어요. 공항에서 딸을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2년 전 떠날 때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은 한국에서의 2년을 이야기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라고 했어요. 딸은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계속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요. 딸의 고등학교 동창들만 해도 이미 10명이 넘게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제조, 서비스,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더군요. 그들은 모두 일본에서는 기회를 찾지 못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친구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투자를 받았고, 다른 친구는 한국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유튜버로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성과들이었죠. 딸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간 일본 청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일본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청년들에게 무대를 제공했고 그들은 그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느냐고요. 한국으로 간 것, 일본을 떠난 것에 대해 말이죠.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요. 만약 일본에 남았다면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거나 계약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딸 혼자만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부모인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디자인 강의를 계속 듣기로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면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라도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남편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컨설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는 정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떠난 것은 단순히 딸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딸은 먼저 날개를 펼쳤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딸이 일본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딸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3년 안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더군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는 날 엄마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있을 거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너를 통해 배웠다고 했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2년 전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도 밝게 웃으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혼자 날아갈 수 있구나. 귀가하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건 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딸의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했던 우리 자신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을 향해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세대에게도 선물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자녀들이 택한 무대가 한국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50대라고 해서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해서 평범한 주부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라는 것을 딸이 몸소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의 언어를 알고 싶기도 하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몇 달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어젯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서울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은 딸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내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고마워, 내 딸.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맑고 밝았습니다. 딸이 준 선물,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으니까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현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30년간 정체된 일본을 뒤로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으로 인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나이보다 능력을 보는 시스템, 빠른 의사결정과 수평적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실제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사 1년 만에 팀 리더가 되고 30살에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자신만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와 국적, 과거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는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일자리와 기회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